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높은 유리 건물들이 즐비한 이곳에 한 대의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멈춰 섰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거리에는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차 문이 열리자 명품 샤넬 수트를 입은 세련된 여성이 우아하게 내렸습니다. 긴 생머리가 바람에 살랑이고 에르메스 핸드백을 든 손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뒤로 키가 크고 잘생긴 쌍둥이 남자아이 둘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엄마, 여기가 그 회사예요? 한 아이가 고개를 들어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맞아. 잠깐만 기다려줄래? 여성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나오던 한 남자가 그들을 보고는 걸음을 멈췄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구두는 낡았고 와이셔츠 깃도 해진 게 눈에 띄었어요. 남자는 한동안 그 여성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입을 벌렸습니다. 설마, 서연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히 자신이 아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라고 불린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수줍고 소심했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당당하고 세련된 성공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혁 씨.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예의상 하는 인사 같았어요. 마치 오래전에 알던 지인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말이죠. 이준혁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서연의 변화된 모습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그 쌍둥이 아이들이 충격이었어요. 두 아이 모두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저 아이들이 우리 아들들이에요. 서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이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들 둘이 있었다는 사실이 머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이준혁의 동료들도 상황을 눈치채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누구야? 준혁이 아는 사람인가? 와, 정말 부자 같아 보인다. 저 차 얼마짜리지? 아이들도 완전 잘생겼네. 사립학교 다니는 것 같은데? 이준혁은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서연과 자신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서연아, 우리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서연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요. 아이들 학원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자, 가자. 늦으면 안 되니까. 네, 엄마. 두 아이가 대답하고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연도 운전석으로 향했어요. 잠깐, 서연아. 이준혁이 급하게 소리쳤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벤츠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차가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이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어요. 놀라움, 후회,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거든요. 동료 중 한 명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야, 저 여자 누구야? 너랑 무슨 사이야? 이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언제 저렇게 변했지? 그리고 저 아이들이 정말 내 아들들이라면. 사실 이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서연은 이준혁의 아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당당하고 성공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불쌍한 며느리였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동안 서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준혁은 자신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서연은 28살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 된 새댁이었죠. 당시 서연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유명 광고회사에서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이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에이스였죠.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 이준혁은 대기업 과장이었고 시어머니 김명숙은 전형적인 시어머니였어요. 특히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죠. 며느리가 밖에서 일을 해서 뭘 하겠어? 대기업 과장 부인이 직장을 다니면 남편 체면이 서지 않잖아. 김명숙의 말에 서연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일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된 거예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밑반찬을 하나하나 정갈하게 놓고 갓 지은 밥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서연아, 오늘도 수고했구나. 이준혁이 저녁에 회사에서 돌아와 말했지만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위로보다는 그저 습관적인 인사말 같은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서연은 피곤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고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함이 있었어요. 예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의 성취감과 보람이 그리웠거든요. 김명숙은 언제나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특히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우리 서연이는 언제 아들을 낳을 건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나 됐는데. 옆집 며느리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들을 낳았던데. 대기업 과장 집안에서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곤 했거든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연은 그때마다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넘겼습니다.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서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이준혁은 그런 어머니의 말에도 서연을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민망한 표정만 지었을 뿐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지 못했죠. 나중에 둘이 있을 때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변명처럼 말하곤 했어요. 어머니도 그냥 하시는 말씀이야.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너무 신경 쓰지 마. 이게 이준혁이 서연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위로가 오히려 더 서글펐어요. 서연은 대기업 과장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시댁 식구들 생신 챙기기, 명절 음식 준비하기, 집안 대소사 관리하기, 친척들 접대하기까지 말이에요. 제사상을 차릴 때는 음식 하나하나의 위치까지 정확히 외우고 있었고,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준비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보다 훨씬 꼼꼼하고 성실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 하나,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서연의 모든 노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 아들 둘씩 낳았던데 우리 서연이는 몸이 좀 약한가? 김명숙의 이런 말들이 서연의 마음을 조금씩 짓눌렀어요.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말들이 가슴 깊이 박혀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임신이 될 거라고 그때까지만 견디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 전까지 그녀는 서울의 유명 광고회사에서 마케팅 전문가로 일했거든요.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복잡한 마케팅 전략을 척척 세우고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들도 능숙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때의 서연은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쳤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잘하면 돼.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래? 애나 빨리 낳아서 잘 키우면 그게 최고야. 이게 김명숙의 확고한 지론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순종하는 며느리 역할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가끔 예전 직장 동료들이 연락을 해올 때면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연아, 요즘 어때? 우리는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서연은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예전의 활기찬 자신이 그리웠습니다. 그해 늦은 가을, 서연에게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멀미가 나고 속이 메스꺼웠던 게 며칠 계속되어서 병원에 가본 결과였죠.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소식을 전하자 집안이 들썩였어요. 정말이야? 드디어 우리 손자가 오는 거야? 김명숙은 이번엔 꼭 아들이겠지. 꿈에서 용꿈을 꿨는데 분명 아들이야라며 연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준혁도 오랜만에 화사한 얼굴로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가족들의 기쁜 반응을 보며 서연도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임신 기간 동안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생활했어요.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않았고 영양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김명숙도 처음으로 서연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몸조리 잘해야 해. 우리 손자가 건강하게 태어나야 하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서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임신 5개월이 지나자 태동도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배 안에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성별 검사를 받은 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예상과 달랐어요. 건강한 여자아이네요. 순간 진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여자아이라고요? 김명숙이 제대로 들었나 싶어 다시 물어봤고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궜어요. 서연은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또 시작되겠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명숙은 깊은 한숨만 쉬었어요. 첫째가 딸이면 둘째는 어떻게 하려고? 이 집대를 누가 이어간다는 거야? 이런 걱정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서연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임신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진통이 시작되자 서연은 병원으로 급하게 실려갔습니다. 12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외쳤지만 분만실에 있던 가족들의 기쁨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서연은 갓 태어난 딸을 처음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지 절망의 눈물인지 복잡한 감정의 눈물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꼭 지켜줄게. 절대 누가 뭐라고 해도 너를 지켜낼 테니까. 서연은 작고 연약한 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이는 서연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 잠든 얼굴을 보며 서연은 모성애가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이 아이는 서연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도 김명숙의 실망감은 계속됐습니다. 에휴, 다른 집들 보면 첫째가 아들인 집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왜 이럴까? 서연이 아이에게 수유를 하고 있을 때도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서연은 그런 말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베어내는 것을 느꼈지만 아이에게 영향이 갈까봐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김명숙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첫째가 딸이면 둘째는 빨리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집 며느리들 보세요. 첫째 낳자마자 둘째 가졌던데. 서연이는 왜 이렇게 미적거리는 거예요?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서연에게 이런 말들을 매일같이 들려줬어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힘든 서연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준혁도 점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서연 편을 들어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아예 외면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울 때조차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 우리 집 상황을 알잖아. 대기업 과장 집안에서 아들이 없다는 건. 이게 이준혁이 서연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서연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김명숙은 서연이 아이를 재우고 있을 때도 빨리 둘째 계획은 세우고 있는 거지라며 재촉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는 걸 느꼈어요. 밤마다 신생아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자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임신을 재촉받는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이준혁이 평소보다 많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요즘 들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그리고는 서연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혼하자. 갑작스러운 말에 서연은 아이에게 수유를 하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이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하셔. 이 집엔 아들이 필요해. 대기업 과장 집안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 근데 넌. 이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술 냄새와 함께 비겁함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낳지 못하는 며느리를 내보내기 위해 이준혁을 설득한 거였습니다. 정말 그런 거야? 3년을 함께 살았는데 딸 하나 낳았다고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때까지 억누르고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분노와 절망,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서연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한없이 작은 존재였는지를 말이에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지만 결국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서연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명숙은 서연에게 더욱 직설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애초에 너 같은 몸으로 이 집에 들어온 게 잘못이었어. 아들 하나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대기업 과장 집 며느리야. 빨리 나가. 우리 준혁이에게 더 이상 피해주지 말고. 그 말을 들으며 서연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분노가 절망을 넘어 오히려 냉정함으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매달릴 이유도 가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짐을 싸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김명숙은 그런 서연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죠. 드디어 성가신 며느리를 깔끔하게 내보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래, 그게 다 너와 우리를 위한 일이야. 빨리빨리 해. 서연은 2달 된 딸과 함께 자신의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3년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몇 벌의 옷과 개인용품, 그리고 결혼 전 추억이 담긴 몇 가지 물건이 전부였거든요. 짐을 싸면서 서연은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 모욕을 평생 기억하고 살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집을 나서는 순간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만 품에 안긴 딸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자유야. 엄마가 꼭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말이야. 그때 서연의 눈에는 눈물 대신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종가집을 떠난 지 1달이 지났을 때 서연은 병원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임신 6주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쌍둥이시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서연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초음파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럴 수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쌍둥이라니.
하지만 서연은 금세 마음을 다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모두 잘 키워보자. 첫째 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쌍둥이까지 더 생긴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힘이 났어요. 아들을 원했던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잘 키울 수 있는지 말이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일자리였어요. 서연은 예전에 일했던 마케팅 업계로 다시 발을 들여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경력이 있었지만 몇 년의 공백이 있어서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다녔지만 임신한 상태에서 5개월 된 아이까지 있다고 하면 대부분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온라인 쇼핑몰 회사의 대표가 서연의 상황을 이해해주며 기꺼이 받아주었어요.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요? 임신한 상태로 일하는 게 말이야. 대표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서연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꼭 필요한 일이라서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서연의 하루는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딸을 돌보고 8시에 어린이집에 맡긴 뒤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했어요. 그리고 다시 아이를 데려와 저녁 준비를 하고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비로소 하루가 끝났죠. 임신 중이라 몸이 힘들었지만 서연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온라인 마케팅 일은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상품 기획부터 홍보, 고객 관리까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임신 후기로 갈수록 배가 불러와서 더욱 힘들었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서연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걱정할 정도였죠. 저녁이면 딸을 재운 후 서연은 혼자 앉아서 온라인 비즈니스 관련 공부를 했어요. 마케팅 트렌드가 바뀌면 그것도 새로 익혀야 했고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도 파악해야 했죠. 나중에 독립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정말 잘 될 거야. 우리 딸도 뱃속의 아들들도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될 거야. 서연은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임신 후기가 되자 몸이 더욱 힘들어졌어요. 다리가 부었고 허리가 아팠지만 서연은 계속 일했습니다. 어떤 날은 현장을 다니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쉬면 돼요라고 말하며 버텼습니다. 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쌍둥이를 출산하는 날이 왔습니다. 첫째 딸을 어린이집에 급하게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이준혁도 김명숙도 그 누구도 곁에 없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했어요. 내가 해낼 거야. 반드시 해낼 거야. 긴 진통 끝에 드디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이번엔 정말 아들이었습니다. 서하준이와 서하윤이. 서연은 두 아들을 처음 품에 안으며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너희들은 엄마의 전부야. 엄마가 꼭 최고로 키워줄게.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게 말이야. 산후조리원에서도 서연은 바빴어요.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틈틈이 휴대폰으로 일을 봤습니다. 고객들의 문의에 답하고 마케팅 기획서를 수정하고 동료들이 지금은 좀 쉬세요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할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해야죠. 제가 쉬는 동안 다른 사람이 제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르잖아요.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그때의 초라했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 20층에 위치한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이커머스 그룹이라는 크고 세련된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죠. 회사 로비에는 수많은 수상 내역과 인증서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연매출 100억 달성, 온라인 쇼핑몰 대상, 여성기업인 상 등등. 사장님, 오늘 오후 3시에 압구정동 매장 오픈 관련 미팅이 있으세요. 그리고 4시 반에는 투자사 대표님과의 약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서가 하루 일정을 정리해서 알려주었어요. 서연은 명품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자료 준비는 다 됐죠?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하니까 완벽하게 해야 해요. 서연의 하루는 바빴지만 여유로웠어요. 예전처럼 절박하게 매달리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됐거든요. 10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었어요. 국내 전문지에서 올해의 이커머스 CEO로 선정될 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아들들을 만나러 갔어요. 서하준이와 서하윤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둘 다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영어와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똑똑한 아이들로 자라났어요. 피아노와 바이올린도 배우고 있었고 태권도까지 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아이들이었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영어 발표 완전 잘했어요. 서하준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우리 하준이 정말 잘했구나. 하윤이는 어땠어? 서연이 다정하게 물어보자 서하윤이도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수학 경시대회에서 2등상 받았어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드린다고 하셨어요. 서연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아이들의 밝고 당당한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누나는 어디 있어? 서연이 물어보자 서하준이가 답했어요. 누나는 고등학교에서 학생회 일 있다고 늦는데요. 오늘 전교생 대상 발표회가 있다고 하던데요. 첫째 딸은 이제 중학생이 되어 학생회장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성적도 우수하고 리더십도 뛰어나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어요. 서연은 세 아이 모두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청담동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웨이터가 정중하게 메뉴를 설명해주고 와인까지 추천해 주었어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 스테이크는 어떤 고기로 만든 거예요? 서하윤이가 스테이크를 자르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서연은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한우로 만든 거야. 정말 비싸고 귀한 거지. 서연이 설명해주자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런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며 서연은 10년 전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아이들과 함께 울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자신의 검은색 벤츠 S클래스에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가죽 시트의 고급스러운 감촉과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도 아름다웠어요.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해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딸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서연은 백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너희들이 있었기에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서연의 말에 아이들도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서연은 가끔 10년 전을 떠올렸어요. 특히 뉴스에서 대기업들의 어려움을 다룬 기사를 볼 때면 더욱 그랬죠. 경기 침체,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으로 많은 중간 관리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긴 했지만 굳이 알아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서연의 입지는 확고했습니다. 서연 사장님만큼 온라인 시장을 정확하게 읽는 사람도 드물죠. 특히 모바일 커머스 쪽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직원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서연은 10년 동안 쌓은 경험과 실력으로 업계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전자상거래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대학 동기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서연아, 혹시 너 예전 남편 이야기 들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잠깐 펜을 든 손을 멈추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저는 그쪽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는데요. 그 이준혁 말이야. 요즘 정말 어렵다던데.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해서 실직했고 사업도 실패했다고 하더라. 동기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복수심보다는 오히려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렇군요. 참 인생이란 게 알 수 없는 거네요. 서연은 짧게 답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은 걸 바꿔놓는구나. 권선징악이라는 게 정말 있긴 한 건가. 예전 같으면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저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넓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세 아이 모두 각자의 할 일을 하고 있었죠. 딸은 중학교 진학 준비를 위한 공부를, 쌍둥이들은 좋아하는 과학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어. 내가 이룬 이 모든 것들은 오로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낸 거야. 서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과거와의 마지막 대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서연의 일상은 어느 금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자로 인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딸이 중학교 진학 준비 이야기를, 쌍둥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신이 나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서연이 인터폰을 확인하는 순간 화면에 비친 모습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준혁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말쑥하고 자신감 넘쳤던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옷차림도 초라했고 전체적으로 많이 늙어 보였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연아. 이준혁은 서연을 보자마자 말을 잇지 못했어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서연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옷차림, 자신감과 여유가 넘치는 표정,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서 느껴지는 강인함이 예전과는 천지 차이였거든요. 현관문 너머로 보이는 집 내부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도 그를 더욱 당황스럽게 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담담한 톤이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지인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이준혁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하나 아이들 좀 볼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말이야. 그때 서하준이와 서하윤이가 현관 쪽으로 나왔어요. 엄마, 누구예요? 두 아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낯선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준혁은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두 아이가 틀림없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닮은 구석이 정말 많았어요. 눈매, 코,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도 말이에요. 안녕. 아빠야. 이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빠요? 저희 아빠는 없는데요. 엄마가 혼자 우리를 키우셨어요. 서하윤이가 천진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이준혁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을 아빠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서연은 아이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는 방에 가서 숙제하고 있어. 어른들이 중요한 얘기할 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궁금해하며 방으로 들어간 후 서연은 이준혁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이준혁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 큰 텔레비전, 벽에 걸린 아이들의 상장과 트로피들. 서연아,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집에 살고 있고 아이들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고.
이준혁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함께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려고 오신 건가요? 이준혁은 한동안 말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가족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그 말을 들은 서연은 미세하게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준혁은 급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야.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고 집도 담보로 잡혔어. 어머니도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도 그때 일을 정말 많이 후회하고 계셔. 생각 없었다고 너를 그렇게 내보낸 걸 평생 후회한다고 하시더라. 그래서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이준혁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우리 쌍둥이 아들들이잖아.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갈.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그때 서연이 손을 들어 이준혁의 말을 끊었어요. 잠깐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어요. 10년 전에 딸 하나 낳았다고 저를 쫓아내면서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데려가겠다고요? 그것도 집안이 어렵다고 고백하시면서 서연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준혁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게 아니야, 서연아.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다시 살 수 있다면 내가 정말 바뀌었어. 그때와는 달라. 하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이준혁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서연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돌아가세요.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끝난 관계예요. 이준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아이들은 법적으로도 내 아들이야. 만약 내가 거부한다면. 이준혁의 말에 서연의 눈이 위험하게 가늘어졌어요. 법적으로요?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 한 푼도 보내지 않으면서 지금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시겠다고요? 그 순간 이준혁은 자신이 심각한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진 듯 했거든요. 서연아,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우리가 대화로. 이준혁이 해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제 그만 나가세요. 서연은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준혁은 더 할 말이 있었지만 서연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고는 터덜터덜 나갔습니다. 이준혁이 나간 후 서연은 문을 닫고 등을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그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예요? 서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진짜 아빠는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혈연만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10년 전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고 동시에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한 걱정도 생겼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아니야, 내가 포기할 수는 없어. 절대로. 서연은 이미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싸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혁의 방문 정확히 일주일이 지나자 서연에게 법원으로부터 두꺼운 서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양육권 소송 관련 서류였어요. 서연은 그 서류를 펼쳐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나왔군. 그럼 나도 제대로 해보자.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서연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강민재 변호사였습니다. 가정법무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어요. 강 변호사는 서연의 상황을 들은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상대방이 친부라는 점이 법적으로 큰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10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들은 아이들을 버렸고 단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점을 최대한 활용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한편 서연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박민우였습니다. 서연의 회사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그는 서연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부터 함께 해온 동반자였어요. 사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서연을 변함없이 지지해 주었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도 그를 진짜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서연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사람들 통해서도 정보를 좀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런 소송에서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박민우는 서연에게 힘이 되는 말을 건넸어요. 서연은 그런 그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우 씨. 민우 씨가 없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싶어요. 며칠 후 강 변호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상대방 측에서 먼저 접촉해 왔어요. 합의를 원한다는군요. 소송보다는 대화로 해결하고 싶다고 하네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돈이 없으니까 소송비가 부담되나 보네요. 합의라. 무슨 조건을 제시했나요?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뻔뻔한 조건들이에요. 아이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방학 때 장기간 함께 지내기, 그리고 강 변호사가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성인이 되면 가문 계승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조건까지 넣었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뻔뻔하네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욕심은 끝이 없나 봐요. 실제로 이준혁 측에서는 서연에게 여러 방법으로 압력을 넣어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서연의 회사 앞에서 조용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친부와 아이들의 만남을 가로막는 것은 아동의 인권 침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서 말이에요. 또한 지역 언론에 서연을 비난하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성공한 후 과거를 부정하는 어머니라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서연은 강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약점을 찾아주세요. 지난 10년간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어요. 박민우는 서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힘들 때는 언제든 말해요. 저도 아이들 돌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게요. 이번 일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전과는 달리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이들도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엄마, 우리는 절대 아무 데도 안 갈 거예요. 우리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서하준이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서하윤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 아저씨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요. 엄마만이 우리의 진짜 부모예요. 딸은 이미 중학생이라 상황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저도 증인으로 나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든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딸의 말에 서연은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지지해주니 더욱 힘이 났어요. 법정 준비는 치밀하게 진행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연이 10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운 모든 증거들을 수집했어요. 의료 기록, 교육비 지출 내역, 학교 상담 기록, 보험 가입 내역 등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정리했습니다. 정말 완벽하네요. 이 정도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상대방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원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아이들의 존재조차 무시했죠. 이혼 서류에도 양육권 포기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있고요. 강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서연도 그런 사실들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분노를 느꼈습니다. 정말 뻔뻔하다. 이제 와서 어떤 면목으로.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았어요. 대기업 집안이라는 전통적 가치, 아버지의 혈통 등을 강조하며 자신들만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갈 소중한 후손입니다. 전통과 가문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런 주장을 듣고 있으니 서연은 마음속으로 냉소했습니다. 때를 이어갈 후손. 10년 전에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 딸은 대를 잇지 못한다며 나를 쫓아냈으면서 이제 아들이라고 찾아온 거야. 과거의 모욕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섰어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10년 전에 그 초라했던 여자가 결코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성공한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파이팅! 엄마가 꼭 이길 거예요. 아이들이 서연을 열렬히 응원해 주었어요. 서연은 아이들을 하나씩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너희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줄게. 드디어 결정의 날이 왔습니다. 서연은 강 변호사, 박민호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10년 만에 보는 김명숙과 이준혁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김명숙은 지난 시절의 당당함을 잃고 초라해 보였고 이준혁은 수척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재판부가 입장하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사건 개요를 설명했어요. 친부의 양육권 청구 사건으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후 판단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 변호사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먼저 나섰어요. 재판장님, 아이들은 분명히 우리 의뢰인의 친자입니다. 혈연 관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법적 근거이며 아버지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기업 집안의 전통과 가문의 역사, 아이들의 정체성 등을 강조하며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김명숙이 증인대에 섰어요. 그녀는 많이 늙어 보였고 목소리도 예전만큼 힘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실수를 했습니다.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 가문의 소중한 혈육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라야 합니다. 김명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준혁의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서연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제 아들이고 저에게도 아버지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는 확신보다는 죄책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이제 서연 측의 차례였어요. 강 변호사가 조목조목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지난 10년간의 양육 기록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모든 것을 피고가 혼자 부담했습니다. 신청인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쌓여있는 서류 더미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또한 이혼 당시 신청인은 스스로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결정적인 서류를 제시했어요. 1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친부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드디어 서연이 증인대에 섰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서연은 침착하고 당당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10년 전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났어요. 그때 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였죠.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조차 알려고 하지 않고 저를 내쫓았어요. 딸만 낳는 여자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미세한 떨림도 없었어요. 10년 동안 저는 혼자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오직 저 혼자였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말이에요. 서연은 감정을 억누르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 와서 가문의 대를 이어갈 후손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10년 전에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셨나요? 서연의 이 질문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상대방 측은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딸은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한다며 저와 제 딸을 버렸으면서 아들이라고 알려지자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까? 강 변호사가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아이들의 의견서입니다. 서하준이와 서하윤이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솔직한 마음을 담아 쓴 편지였어요. 우리는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엄마만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해주세요. 그 아저씨는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요. 더불어 박민우의 증언도 나왔어요. 저는 지난 몇 년간 이 가족과 함께하면서 서연 씨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지 봤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어요. 이미 완전한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박민우의 진솔한 증언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다시 반박했지만 이미 상황은 명확해져 있었어요. 10년간의 방치, 갑작스러운 양육권 요구, 경제적 동기 등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의견과 현재의 양육 환경이 결정적이었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위해 입을 열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아이들의 복리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원고가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해온 사실과 피고 측이 그동안 전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판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현재 양육 환경에서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양육자에 대한 신뢰와 애착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따라서 본 법원은 원고 서연의 양육권을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 이준혁의 양육권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서연은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이었어요. 김명숙과 이준혁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이 바랐던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이준혁이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다가왔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하지만 서연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그녀를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강 변호사와 박민우가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완전한 승리예요. 서연은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완전한 승리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한 마무리,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는 마지막 한 걸음이 필요했어요. 어느 토요일 점심,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날씨도 좋은데 드라이브 가요. 딸이 물어봤어요. 서연은 잠시 포크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갑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가자. 그런데 가기 전에 먼저 들를 곳이 하나 있어. 그날 오후 서연은 새 아이와 박민우와 함께 검은색 벤츠에 올라탔어요. 목적지는 10년 전 떠났던 이준혁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궁금해했죠. 엄마, 그곳이 정확히 어떤 곳이에요? 서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엄마의 과거가 있는 곳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태어날 뻔했던 곳이기도 하고.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서연은 10년 전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그때 그녀는 초라한 차림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길을 떠나갔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성공한 여성으로서, 훌륭한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이준혁의 집에 도착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서연 일행을 바라봤어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서연을 보며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게 정말 서연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이 변했네. 저런 고급차를 타고 와.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서연은 우아하게 차에서 내려 아이들과 함께 집 앞에 섰어요. 집은 예전보다 더 낡아 보였고 전체적으로 쇠락한 느낌이었습니다. 담장은 곳곳이 무너져 있었고 대문도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마당에는 김명숙과 이준혁이 나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김명숙은 서연과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쌍둥이 아들들을 보는 눈길에는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안타까움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정말 잘 자랐고 똑똑하고 건강해 보였거든요. 서연아, 왜 왔니?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서연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인사차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엄마의 과거를 보여주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서하준이와 서하윤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엄마, 여기가 진짜 엄마가 살던 집이에요? 정말 크고 오래된 집이네요. 서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젊었을 때 잠깐 살았어. 너희들도 여기서 태어날 뻔했지. 동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서연의 성공 이야기는 이미 동네에 널리 알려져 있었거든요. 서연이가 정말 대단해졌더라. 온라인 쇼핑몰 크게 운영한다면서. 아이들 교육도 정말 잘 시켰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김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한 것. 평생 후회하고 있어. 김명숙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박민우가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아이들을 돌봐주었어요. 아이들아, 여기 정원이 넓네. 구경해볼까? 그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며 이준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연에게는 이미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가요. 딸이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어요. 할 일은 다 했고 마음의 정리도 끝났습니다. 김명숙이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아이들. 우리 손자들을 정말 잘 키워줘서 고맙다. 정말 미안하다. 김명숙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더불어 깊은 상실감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본 뒤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저의 전부예요. 잘 키우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과거는 과거로 두겠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완전한 해방감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집과 이 사람들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서연은 마지막으로 그 집을 돌아봤어요. 10년 전 눈물을 흘리며 초라하게 떠났던 그 집을 이제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정말로 과거가 되었어요.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꿈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엄마, 저곳이 정말 엄마가 힘들었던 곳이에요? 서하윤이가 차창 너머로 집을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응, 하지만 그 덕분에 엄마가 더 강해질 수 있었어. 그리고 너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아이들은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 후, 서연은 마침내 박민우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새 아이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치러진 따뜻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서하준이와 서하윤이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다며 기뻐했고, 딸은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식 날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고 앞으로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 같아요. 딸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연은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자. 서로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살아가자. 마침내 서연의 이야기는 완전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어요. 대기업 과장 집안에서 쫓겨났던 그 초라한 며느리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이자 새 아이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이며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은 서연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도 서연과 가족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의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갔어요. 그리고 서연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는 재단도 설립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었어요. 서연은 그것을 몸소 보여준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